지난 영상에 이어 삼성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9월 22일) 병철은 사카린 밀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재계 은퇴를 선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 첫째 아들 이맹희를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갑자기 할 일이 몽땅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삼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병철은 일본을 자주 오가며 여러 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철은 삼성물산 내에 설치한 개발부를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전자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대만도 전자산업의 발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겁니다. 사실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1959년 11월에 국내 최초 라디오를, 1966년 8월엔 국내 최초 흑백TV를 만들어 전자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인 구인회의 사업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병철은 전자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8년 봄, 병철은 안양골프장, 지금의 안양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인회에게 삼성이 전자사업에 진출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으니까 하려고 하지! 인회는 버럭 화를 내며 병철을 쏘아붙였습니다.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망해하며 골프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인회의 셋째 아들 구자학은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금성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자학은 현재 아워홈의 회장입니다. 어쨌든 40년 지기 절친이자 사돈인 인회와 갈라서면서까지 전자사업에 진출하기로 마음먹은 병철은 당시 일본에서 4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산요전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산요전기 공장의 엄청난 규모에 병철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산요전기보다 더 큰 규모로 공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돌아와 수원에 45만 평, 경남 울주에 70만 평 등 총 115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1월 13일 병철은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철은 일본의 산요전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던 기존 전자업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려는 사업은 단지 산요전기의 제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것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철은 TV와 라디오를 생산하여 85%는 수출하고 단지 15%만 국내에 공급할 것이라 했지만 기존 전자업체들은 15%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이 없었던 병철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전자산업을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모든 생산품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삼성과 산요전기의 합작투자 사업은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1969년 12월 4일 삼성전자 50%, 산요전기 40%, 스미토모 상사 10% 등 투자금 5천만 달러 규모로 삼성 산요전기가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이 출시한 초기의 제품들은 선풍기 목이 쉽게 부러지는 등 불량률이 높아서 상당 기간 적자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생산 시스템과 전자기술이 축적되면서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73년 4월 삼성전자는 첫 번째 자체 제작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19인치 트랜지스터 흑백 TV 마하 50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삼성에서 생산된 TV는 국내 판매가 가능해지며 삼성전자의 매출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1975년 4월 선풍적 인기를 끈 초대박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흑백 이코노 TV. 지금까지의 TV는 전원을 켜면 브라운관의 전자총이 20초 정도 예열을 한 뒤 켜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코노 TV는 5초 만에 켜졌던 겁니다. 덕분에 1978년에 이르러 이코노 TV는 연간 판매량 74만 6천 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40.9%까지 끌어올리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산업의 기반을 잡게 된 삼성전자는 이 시기부터 LG전자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과 박두울 사이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맹희, 둘째 아들 이창희, 그리고 셋째 아들 이건희. 그중 맹희와 창희는 아버지를 도와 삼성 계열사의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카린 밀수 사건의 결과로 병철은 은퇴를 선언하고 첫째 아들 맹희에게 삼성 계열사 일부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사실 병철은 삼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당연히 맞이인 맹희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가까이 두고 10년 정도 후계자 수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희가 경영을 맡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맡은 기업체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평소 실패한 경영인은 범죄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병철은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직원들을 생각하며 맹희는 삼성그룹을 경영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창희는 당시 한국비료의 상무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생하고 창희는 그 책임을 지고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복역한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제1모직과 제1제당의 부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아버지인 병철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69년 병철은 삼성전자의 설립과 함께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둘째 아들 창희는 아버지의 복귀가 못마땅했는지 사카린 밀수와 탈세, 외화 밀반출 등 삼성의 조직적인 경제범죄에 아버지 병철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내용의 투서를 쓰게 됩니다. 이 투서는 당시 육군 중령이던 전두환이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에게 전달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자신이 삼성을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삼성그룹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투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자식이 아버지를 모함하고 고발한다는 것은 전륜에 어긋나는 일이야. 이 사건 묵살해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청와대 투서 사건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계획에 실패한 창희는 삼성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며 왕자의 난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병철은 이 사건에 첫째 아들 맹희 또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던 전두환과 맹희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맹희와 창희는 모두 후계자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병철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남 맹희는 경영에 뜻이 없고 차남 창희는 많은 기업을 하기 싫어한다. 삼남 건희는 처음에 사양하다가 맡아보겠다는 뜻을 가졌다.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건희로 정한 만큼 건희를 중심으로 삼성을 이끌어갈 것 시라고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 죽은 뒤 유언장은 없으며 자녀 5명 앞에서 구두로만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속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창희는 삼성그룹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사업 등을 하던 세한미디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1977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1년 창희는 혈액암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불운의 황태자라 불리게 됩니다. 1942년 1월 9일 병철이 삼성상해와 조선양조를 운영하고 있던 당시 7번째 자녀이자 셋째 아들인 건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건희는 젖을 뗀 시점부터 의령에 있던 친할머니 권재림에게 보내져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닐 무렵 다시 대구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탓에 한동안 가족들을 낯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가족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5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건희는 아버지 병철의 권유로 어린 나이에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병철은 아들들이 선진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길 원했고 앞서 첫째 아들 맹희는 도쿄대학 농대를, 둘째 아들 창희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희는 둘째 형 창희와 함께 살면서 도쿄에 있던 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건희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영화를 즐겨보며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거의 영화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영화를 통해 일본어와 영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했는데 주인공의 입장뿐 아니라 조연, 감독, 카메라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입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3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친 뒤 건희는 서울사대 부속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고 졸업 후엔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레슬링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레슬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가 레슬링부에 들어간 것은 일본 유학 당시에 봤던 레슬링 경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제1교포 출신 프로레슬러 역도산에게 매료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레슬링을 시작한 건희는 웰터급 선수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희는 공부보다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엔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스스로도 공부에 취미가 없다고 인정하며 대신 와세다 대학 골프클럽에 가입하여 골프의 에티켓과 매너를 세밀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럭비, 탁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도 즐겼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건희는 심판이 없는 골프에서는 자유를, 야구에서는 팀워크를,
럭비에서는 투지를 배워야 한다. 는 말도 했습니다. 건희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자 병철은 더 큰 세상을 경험하라며 미국 조지 워싱턴 경영대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건희는 전공으로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매스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공부에 별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희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그는 1년 반의 미국 유학생활 동안 6번이나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냥 이것저것 바꿔 탄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팔 때마다 600에서 700달러 정도의 차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구조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를 직접 뜯고 조립하며 전문가 수준의 자동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만 해도 병철은 건희를 삼성의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계열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희의 대학원 부전공으로 매스컴학을 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1966년 건희가 한국으로 돌아오자 동양방송에 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이 되자 병철은 건희를 중앙매스컴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9년 둘째형 창희가 아버지 병철을 투서한 청와대 투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이던 건희는 갑자기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